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이고요. 오늘 정말 이 힘든 시간 잘 버티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도 많이 올려주셔서 2부에서도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2부에도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부터 좀 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317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퓨처엠은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433,913원입니다. 아, 좀 높으시네요. 높죠. 네. 네. 거기에다가 비중은 15%를 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7월쯤이었네요. 그때 7월 말에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주봉상 보였었는데. 맞아요. 70만 원 근처까지 네. 찍고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맞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상승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의 그 부분까지 빠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오늘까지도 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 타이밍을 그럴 수 노리시는 있죠.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병훈 전문가부터 투자 네. 의견 어떻게 갖고 가세요? 네, 지금 보유고요. 네. 네,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 그리고 우리 손여로 팀장님은요? 팀장님께서는요. 저도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분 다 보유입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께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히든 카드 하면서 네. 가장 빨리 목표가 도달해서 맞춘 게 요거예요. 아, 이거 퓨처엠, 다른 건 맞아요. 거의 다 막 금방 내려가고 그래서 손절. 근데 제가 41만 원대에서 이제 네. 히든 카드 해드리고 41만 원 찍고 이제 48만 원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48만 원 5천 원 찍고 내려가서 40만 원 손절가인데 제가 40만 원 깨지면 28만 원 찍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만 이틀 만에 25만 원 왔어요. 23만 원.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빠르네. 네. 이게 주가가 이제 지금 왜 이렇게 빠질까? 사람들이 수급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주가를 긍정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긍정 너무 보고 네. 밸류에이션을 부여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정신이 차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카카오도 그렇지만 모든 성장주들은 2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가 가면 안 빠진 적이 없어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80배 이상가 무조건 8대 차트 보고 8대를 봐야 돼요. 그럼 이것도 2025년도니까 3년도니까 25년도니까 한 7천억 정도 내외 영업이익이 나와요. 네. 그럼 7조 7보 56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7천억 내에 나오면 그럼 뭐 7보 50, 80배 내에 간 거예요. 80배가 이렇게 갔으면 영업이익에. 그러면 이제 69만 가기 전에부터 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그러면 이제 한 30배, 내년 영업에 30배 봐도 지금 이것은 10조 초반. 그러면 저는 이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마 15만 원 내외까지 내려갈 걸 보여요, 현재는. 자, 그러면 지금도 25만 원인데 15만 원, 와, 앞으로도 40%가 내려가면 어떡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식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남들이 다 모든 장기 투자자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시세가 바닥이에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재가 이제 그렇게 뭐 적자는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실적이 너무 나쁘다고 그러는데 전기차 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전 주가가 내려오고 그래요. 그전 트럼프한테 상관없었어요. 그 나왔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내년에 된다 쳐요. 된다 치고 그렇다고 전기차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이렇게 많이 해놓은 정책을 다 폐기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네. 미국은 한번 트럼프가 보호무역 시작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더 하잖아요, 반도체, 그죠? 한번 정책이 양당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너무 트럼프가 될 거라 생각하고 우려를 너무 크게 하는 거죠. 실제 된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자. 이미 추세가 나온 것은 바꾸기 어렵다. 대통령 하나가 못 바꿉니다. 그리고 이미 테슬라가 대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뭐 지금 도요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천히 했으니까 봐라. 우리가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도 다 거두고 있거든, 하려거든. 네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트럼프, 도요타는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전기차 별로 못 만들고. 근데 테슬라는 지금 180만 대 해가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앞으로 더 이제 금리가 내려갔어요. 이제 내년에 내려가고 그냥 공장을 멕시코 가동시키고 다른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 700, 500만 대, 원래 1,800만 대 목표인데 얘들이 그냥 뭐 한 10년, 2030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테슬라만 팔리니까 테슬라는 지금부터 가격을 또 30% 내도 이익이 나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훨씬 더 이제 금리만 내려가면 공장 그렇죠. 빨리 해서 많이 팔 수 있으면 다른 자동차에서 다 망합니다. 드라이브 걷는 그죠? 순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 2차 전지 종목 양극재는 최고의 매수기가 올 겁니다. 사면 3배는 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할 때 조금 여기서 한 20, 30% 내려간다고 나는 손절을 하고 뭐 그걸 하든지 그럼 다른 걸 사면 다른 거 그만큼 성장은 없습니다. 이거만큼. 그러면 당연히 내년 말까지 보고 그래 가면 당연히 비중이 적으면 한 30%면 가지고 있다가 내려가면 더 사든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지금은 근데 40만 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려면 좀 25년도 정도 돼야 될 거로 보이고요. 저는 25년도가 실적이 반영돼요. 저는 27년도까지 포스코 케미칼은 88만 원 찍을 거로 저는 거의 확신적으로 갖고 있어요. 원래부터 저는 40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 40만 다 팔려고 했거든요. 팔았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은 뭐 좀 고성장 산업은 둔화되더라도 만약 이렇게 경영학을 전공하면 이론에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서 도입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경기가 불경기니까 사람들이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1,500만 다른 거 2,000만 비싸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전기차 고금리니까 파이낸싱도 못하고 그래서 안 사는 거죠. 그러지만 1억짜리 전기차는 경기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비싼 자동차가 돈 있는 사게 되면 그것을 이제 대중들의 수요를 유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 과정에 잠시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1억대 전기차 나오면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뭐 벤츠도 다른 거 나오면 잘 만들어져 나오니까 비싼 게 뭐 2, 3천 비싸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5천만 원 테슬라에서 내려오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나중 되면 시장을 더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뭐 2차 전지 아니고 반도체 AI 아니고 성장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생각하면 가격을 됩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목표가는 33만 원, 네. 손절가는 뭐 그냥 단기자는 23만이고요. 뭐 손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죠. 알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말고 없대요. 네. 너무 상상이 됩니다. 다음은 네. 손여로 팀장께서도 이제 보유 의견 주셨는데 좀 어떤 관점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님이랑 제가 뷰가 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말 그대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반영 시기가 완공이 2025년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성장 사이클,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성장기인지 실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드리면서 수급이랑 주가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이 주가라는 게 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저평가율은 또 크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이 에코프로의 뒤를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 아직 포스코 그룹주에서 2차전지 관련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와는 달리 이제 본업이 있는 포스코 그룹이다 보니까 어떤 실적의 불확실성이 적을 것 같다. 이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못 간다는 관점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잘 바뀌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를 보면 최근에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아합니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투매에 나올 물량이 없다 보니까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정말 지독하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외인 순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포스코 퓨처를 보유하는데 겁이 안 난다는 거죠. 나는 버텨줄 수 있어. 나는 레버리지 자금이 아니야. 나는 뭐 한 달, 석 달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은 3일을 못 버티니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통을 이제 외인과 기관은 2차전지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해서 뭐 리포트도 쓰고 공매도도 쓰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돌고 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실적 3분기 다 나왔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4분기에는 괜찮을 거다.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내놓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전기차랑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투자분들께 많은 희망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뭐 판매 대수나 뭐 공급량, 보유 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은 재빌리에이션이 갖춰질 거고 우리가 이만큼 높게 봤던 목표가를 조금 낮출지언정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내가 보유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적정 주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을 뭐 2주 만에 수익 보려고 뭐 미수 써서 단타로 이렇게 접근하셨다고 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3개월, 6개월, 사실 뭐 2025년, 2030년까지 가져가실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잡고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잔파도가 추가적으로 1, 2주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중이 15%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한 25%까지는 비중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21만 원 말씀드렸는데 2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10%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이 아마 35만 원에서 36만 원 언저리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1만 원 말씀드리지만 36만 원에서 비중 25%에서 15%다 7%까지 다시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10%로 여기 41만 원, 45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이 한 종목을 가지고 3177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신데 길게 바라보자라는 관점이 동일하세요.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3만 원이고요. 손여로 팀장은 목표가 41만 원, 손절가 21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매매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죠. 네. 삐삐님께서 저는 25년까지 가지고 갈래요 라고 하셨는데 파이팅, 예.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저희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2부에서도 역시나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쵸.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잘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두 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고 응원과 위로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구보님께서 네. GC세를 올려주셨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꽤나 높습니다. 5만 5천 원입니다. 한 9월 중순 거의 네. 그때 가격이 5만 7천 원 정도가 최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쨌든 작년 9월이네요. 작년이네요. 네, 예. 작년 9월이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완만하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추세도 지금 다 그렇게 뒤집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어제 또 2만 8천 원 초반까지 좀 내려와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오늘 그래도 양봉은 뭐 주봉상 뜨기는 했습니다. 비중이 30%입니다. 이 지치세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2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세를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좀 체크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시셀은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대열 보관하고 뭐 냉결하고 검체 서비스 뭐 이런 거 검체 주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실적의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뭐 20억 매덕밖에 안 나오고 네. 작년 400억대 나왔다가 그래서 이게 녹십자 계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세포 치료제도 하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뭐 신약주, 바이오주도 한결 같습니다. 테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서 얼마까지 가요, 어디까지 빠져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테마를 모멘텀을 움직이는데 그러면 지금 바이오주가 21년도 많이 빠져가지고 전부 다 70%는 빠졌습니다. 녹십자, GCL도 녹십자 계열인데 지금 29,000원 정도 하니까 15만에서 3만이면 80% 빠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 네. 그럼 이것만 그렇게 빠진 게 아니라 녹십자 MS도 거의 70% 빠졌고요. 녹십자 홀딩스도 고점이 56,000원인데 지금 거의 70% 빠졌고요. 네.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21년도, 20년도 말부터 20년 바이오주 몰리면 절대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서 하시라고 숱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냥 테마예요. 뭔가 제대로 내는, 우리나라가 제약사 뭐 제대로 한 게 뭐 내놓은 게 없어요, 신약. 뭐 보면 뭐 아직도 비만 치료제 제대로 뭐 또
그 노버데스크도 뭐 1, 2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돈도 드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 안 넣는 거죠. 이제 한미약품만 많이 쓰고 나머지 작은 회사들은 거의 돈이 그 수백억 수천억 들어간 것을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말로 주가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그냥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될 모멘텀 주식들을 손절을 안 하니까 지금 80% 빠지면 이것을 저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멘텀이 발생해야만 기술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는 한 70, 80% 빠지면 어느 정도의 또 모멘텀이 발생 반등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이오주가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거의 100% 가까이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지금이니까 그래서 바이오주도 만약에 반타작 내서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관련된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보고 언제 이게 발동이 될지 시작될지 보고 있다가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차트를 공부해서 차트가 딱 고개를 들면 그때부터 분할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바이오주를 못하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전에 2018년과 10년의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2011년부터.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십 년의 바이오에 대한 고급등한 그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제2의 코로나 오지 않고는 사상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항상 한 100% 나오시 100% 정도 가면 저점에서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빠지기도 그렇고 80% 가까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면 이제 최근에 한 25,000 정도 내일 걸 보면 그만 한 5만 원 정도 48,000원이 이제 기술적으로 중심선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48,000 정도 가면 기다렸다 내년에 팔고 나오시고 손절은 이제 최근에 저가가 25,000이니까 25,000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부님의 GC셀과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에다가 기술적인 접근을 녹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 48,000원입니다.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시면서 나오셔야 되겠고 손절가 25,000원 제시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래짱님의 종목 LB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8,600원에 8% 가지고 있고요. 현재 30% 가까이 손해보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면서 진단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LB세미콘도 정말 많이 내려와 있군요. 오늘도 6,12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팀장님? 그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잡고 이 LB세미콘이 갖고 있는 테마에 거래량이 실리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 자금을 좀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매를 좀 잘하시고 좀 테마 매매를 잘하시는 분야가 한다면 뭐 굳이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나는 좀 묵묵하게 들고 가는 타입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이 부각되고 거래량을 실릴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최근 1년간 LB세미콘이 기록한 박스권 내부에 매수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막 LB세미콘 갖고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기업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인데 올해 분기 실적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니까 일단은 LB세미콘이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들 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LB세미콘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뛰어들었는데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그 지분 인수 자금이 실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올해 3월에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기 좋게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분기 실적이 적자가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분 취득으로 인한 그 자금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롤모델을 N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잡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은 나왔어요. 근데 그 거래량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금양이나 이런 리튬 관련 종목들처럼 강하게 정말 상한가 갈 정도로 수급을 하진 않았고 이 종목이 움직이니까 혹시 이 종목이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수급이 좀 실린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업종 대비 3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3분기랑 4분기에 실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퍼가 산출이 안 될 가능성이 살짝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은 좋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넣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 적자, 분기 실적 적자 나오더라도 최근 3개년에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수급이 들어와서 리튬 관련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으로 수급이 붙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5,8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수급이 안 실렸는데 5,8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갑자기 2차전지 업황 개선되고 수급 개선되면서 LB세미콘도 2차전지 사업 투자한댔지 라고 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7,300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제가 8,3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손실을 좀 줄여내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렸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과 또 실적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손절가는 5,800원이고요. 추가 매수 대응하시면서 7,300원, 8,300원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스인들을 8월 4일에 샀는데 8월 4일에 7만 사셨고. 4천에 예. 매수하고 네. 비중은요? 20%입니다. 20%세요. 20%. 근데 이거를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도 전화하고 싶은 정도의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CS윈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연저점이고 아까 차트로 월봉 보고 있었었는데 월봉 기준으로도 거의 바닥권에 도달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닌가 저도 이 생각이 좀 드는데 74,000원까지 회복은 될지 궁금한 게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요? 네. 저기 배당은 줄 수 있는지. 배당도 배당도 궁금하시고. 궁금하세요? 또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배당은 최병 언제쯤 줄 것 같아요? 얼마나? 배당까지 그것도 체크해 그거까지 드리겠습니다. 같이 봐드릴게요. 좋아요. 네. 자, 최병훈 전문가 연결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이 이렇게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죠,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7월 중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네요. 8만 원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CS 윈드를 출마 많이 해드렸거든요. 7만 원대 저는 주로 매도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해상풍력 타워에는 세계 등 1등 기업이니까 기업은 좋은데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쪽에 특히 미국이 해상풍력 친환경으로 가면 수혜가 앞으로 신규 수혜가 크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경기가 부진해서 지금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이나 여러 가지 하려면 발전회사들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투자를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CS윈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실적도 지연되고 잘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친환경이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즉 상승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주식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7월부터 시작해서 개인만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만 사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계속 사면 큰 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를 붕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길게 가서 경기도 미국도 내년 하반기 좋아지고 유럽도 좋아지면 또 이 가격 정도는 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돌고 갈 수 있다면 7만 5천 원은 좀 그렇지만 저는 한 6만 원대는 갈 수는 있으니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으로, 하단으로 보고
손절가는 45,000 정도 손절가 드리는데요. 길게 들고 갑시다. 이미 손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20% 정도 내려가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실적이 좋고 1등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내년까지 본다면 기다렸다가 한 손절을 얼마 6만 정도면 팔아도 될까요? 내년 여름 정도 돼야만 한 6만 원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시청자님, 이게 또 더 네. 밀릴 수도 있는데 내년 여름까지 좀 최대한 들고 가셔가지고 6만 원쯤 오면 예, 한번 최대한 손실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셨죠? 아이고, 아이고. 걱정이 또 내년 많으신가 여름이요? 보네. 내년 여름까지 길게 내년 들고 여름. 가셔야 이게 이제 목표 한 6만 원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 최대한 좀 손실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 정도로 갈 수가 있다고요? 6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였습니다. 아, 네. 마음이 안 좋네요. 이것도 네. 배당도 약해요, 이건. 그러니까요. 아, 또 그래도 다른 종목도 충분히 기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FNF 살피겠습니다. 김창현님의 종목이고요. 15만 5,670원이 매수가세요. 네. 비중은 6% 가지고 계시고 기다리면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셨을 것 같고요. 잠깐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한 번 좀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저점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9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대응을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추가 매수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추가 매수 걸어놨는데 변동성이 보이면서 툭툭툭툭 체결돼서 비중을 천천히 키우면서 평단을 조금씩 내리는 이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FNF 하면은 이제 MLB나 익스페디션 이렇게 외국의 브랜드 허락을 받아서 그 로고를 옷에 박아서 파는 유통 패션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뭐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두꺼운 옷을 팔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상반기가 조금 위축될 줄 알았는데 제가 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2차 전지의 이런 성장주가 아니고 의류, 섬유는 약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하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 뭐 폭발적 50%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약 한 10에서 1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업종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FNF랑 FNF 홀딩스가 작년 겨울에 유독 추우면서 옷이 많이 팔려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리포트가 보니까 작년의 실적을 재현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분기 실적을 열어본 겁니다. 근데 분기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못 미치지 않았어요. 조금 근소하게 더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니까 뭐 그분의 뉴스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FNF가 그런 뷰와는 달리 가야 되는데 그 종목이 시장 자체를 못 이기다 보니까 현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의류주 하면은 한섬이나 뭐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 보면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FF는 유감스럽게도 약간 업종 대비 동평가 업종 퍼가 6.799,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퍼가 한 3.5, 4 정도 됩니다. 근데 FNF는 6.69니까, 업종 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보율이 24,000%입니다. 재작년에 14,000%였는데, 작년 기준 24,000%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배당이 1.69%입니다. 열심히 팔아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 1%. 네, 오늘 PD님이 세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세게 말하겠습니다. FNF는 배당을 좀 하시거나 무상 증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경험에서 나온 바이브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배당 한 3%, 4% 주지 않을까 했는데 1.69%, 유보율 24,000%인데 24년 동안 숨만 쉬어도 회사가 안 망하는데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 우리 주주분들은 좀 분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은 뭐 소소합니다. 외인과 네. 기관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가운데 뭐 이 종목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 아니고 이런 뉴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더 춥다. 올해도 롱패딩 잘 팔릴 것 같다. 이 뉴스가 나오면 조금
보유 기간 줄이면서 빨리 청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보유 비중 작으시니까 88,000원부터 85,000원까지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다가 올해 내년 연말 실적 발표나 올해 뭐 12월 중순이나 이런 좀 춥다는 뉴스 나올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13만 5천 원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로 충분히 대응할 것 같습니다. 88,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분할로 추가 매수 한번 하시면서 단가 좀 낮추시고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머니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겨울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최종 목표가는 12만 원과 13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배당 좀 하십시오. 자, FNF 받고요.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거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HD 현대중공업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1,000원에 20%요. 네. 자, 이거 최근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거 사고 난지 뭐 이렇게 펑 빠졌는데 많이 계속 나는데 이거 매수까지 기다리면 올라간 거 지나 모르겠네요, 나도. 네, 이게 보니까 어제 뭐 카타르 뭐 관련해 수주 받았네 이러면서 확 올리더만 하루 만에 다 빼버립니다. 답답한데요. 예. 앞으로에 대한 가격절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최병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8월 달에 감사합니다. 사셨죠. 8월 하순에. 예, 그때쯤 돼요. 그때 8월 28일 날 막 9% 급등하고 나서 그래서 사셔서 계속 내려왔네, 그죠? 예, 계속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려온 주식을 사셔서 그래요. 이미 시세가 끝났을 때 이제 조선주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1년 바닥에서 한 50%면 못 가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뭐 50만 원 가다가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 엄청난 수주가 있다가 이제 수주가 끊기고 2010년도 실적 11년 나오고 그때부터 끝없이 내려왔거든요. 실적이 수주를 못 받으니까. 그때 2000년도 초반에 배를 엄청나게 발주했는데 배를 한 번 발주 한 20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만 지금은 좀 있는 건데 그래도 업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이 오늘 실적이 나온 거 보니까 128억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128억 이게 적자나다가 128억 나오니까 흑자 전환됐구나. 뭐 그런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892억 적자가 났다고 올해는 2,500억인데 2,500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하반기 많이 나오고 물론 내년에 하반기는 잘 나옵니다. 실적이.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알 수 있냐면 배를 현대중공업은 대형 선박을 만드니까 이제 컨테이너 10,000개 정도 실는 그러면 한 3년 정도 수주를 하면 3년 정도에 인도를 하거든요. 2, 3년 정도에. 그러면 내년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오는 것은 이미 수주 받은 걸 보면 계산을 하면 다 나옵니다. 이익이. 미래에 2, 3년 동안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서 미리 주식이 움직입니다. 수주할 때. 그 다음에 실적 나올 때 주식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작년에 적자 났다 올해 흑자 전환되면서 주식 시장에 다 반영된 거. 지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을 아셔야 될 텐데 시가총액이 지금 9조 5천억이에요. 자, 그럼 올해 뭐 한 1,000억대 나오는데 9조 5천억이면 엄청난 비싼 거죠. 2년 뒤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예상치를 조금 한 1조 정도 나오면 9조면 9배예요. 2년 뒤에 영업이익에. 그럼 그 이후에는 나빠지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좋은 주식, 고성장 주식도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에 지금 한 9배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나는 굳이 현대중공업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본전에서 13만 샀으면 50 올랐으니까 막 거기서 50%, 30 수익이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이거는 올라갔을 때 사면 안 되고 항상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면 안 되고 처음에 올라갈 때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신 가격 아마 10만 7,800원이니까 12만 5천 정도까지 가면 그 이상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앞으로는 지금 엄청난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고성장주들은 그것도 뭐 70% 빠졌어요. 그죠? 그런 걸로 가는 게 내년을 위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이것은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반등할 때 12만 5천 이상 가면 다 매도하고 앞으로는 조선주 안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절까지만 드립니다. 네. 네, 목표가 잘 기억하셔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아마 손절도 칼같이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나송님 잘 오셨습니다. 유한양행 어떻게 하나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 매수하신 가격이 65,000원이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시네요. 아, 유한양행이 그래도 좀 주가 잘 버텨주는가 싶더니 지지난주부터 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어떻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저도 이제 유한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 초록 발표가 한 아침 8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유한양이 왜 떨어진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보니까 이제 뉴스가 접해왔는데 유한양에서 렉라자 관련으로 초록을 발표했는데 아직 이제 완전히 다 데이터가 집계 안 됐기 때문에 완제품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제 초록을 발표한 건데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악재로 봐도 되고 뭐 단기적인 차익실로 봐도 되는데 차라리 뭐 악재를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면서도 제약 기업이죠.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 신약을 이제 부가적인 사업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렉라자가 임상 3상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퍼포먼스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약 바이오를 즐기진 않지만 제약 바이오를 할 때는 보통은 임상 1상이나 전임상 단계에 있는 종목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약간 좀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1상에서 반응이 안 좋더라도 2상이나 이런 것을 추가 모니터링 나올 수 있는데 3상은 보통 뒤가 뭐 기술 이전 한다고 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시판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저줄 퍼붓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가 좀 약합니다. 이제 뭐 나올 만큼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완제품에 대한 이제 완성 리포트가 나오면 또 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일단 10월 18일에 뉴스 나왔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빠르게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수급 동향 보면은 기관도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거의 6거래를 넘게 강하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점이 곧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이 뭐 한 4거래일 전에 질문을 주셨으면은 제가 이 뭐 6만 원을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을 텐데 이미 지지구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곧 바닥을 잡고 다음 모멘텀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중이 8%이시니까 15%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54,000원 말씀드리지만 54,000원 이하부터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완성된 결과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때 반응, 투자자분들 반응, 그다음에 유한양행에서 뭐 오스코텍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다른 MOU를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유한양행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64,000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68,000원 잡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네요. 일단 유한양행이 다음 성과를 나타내 주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54,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64,000원과 68,000원 목표가 두시고 대응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종목 더 갑니다. 갑시다. 박경식님께서 네. 지주회사 한화를 물어보셨어요. 25,800원에 비중 30%인데요. 25,800원. 그러니까 사신 이후에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제였네요. 24일 날 21,000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가셨을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한화 어떻게 보세요? 하나 계열사가 하나 뭐 화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방산적도 솔루션, 있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주사 살 때는 이제 그 지주사는 그 자식들이, 자회사들이 다 돈을 잘 보면 그 부모를 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다. 그럼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머티리얼 자부 상장되고 에코 HN 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 세 개가 다 잘 나가면 에코프로도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카카오가 이제 다 그때는 코로나 시대 때 카카오가 계열사 전부 다 온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수혜니까 전부 다 그냥 다 같이 그냥 부모로 사도 된 카카오 사도 된 거죠. 네. 근데 지주사를 이렇게 샀다는 것은 왜 지주사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공부를 좀 하면 지금은 전체 업종이
전 산업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SK도 SK 하이닉스 좀 하이닉스 사야지 SK를 사면 안 되고요. LG도 마찬가지. LG는 좀 LG를 사면 안 돼. 안 갑니다. 하나도 보면 이 주식이 지금 이만 최근에 샀다. 싸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 뭐 많이 빠지다고 좋네. 그런데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에서는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화학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태양광 화학은. 그다음 그럼 화학이 업방 지금 실적도 안 좋잖아요. 화학은 안 좋은데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하고 이쪽이니까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3만 원대부터 끝없이 올라가죠. 10만 원. 그럼 요것만 좋은 거죠. 그럼 작년부터 사고 싶으면 하나 산 게 한 에어로스페이스 사야 되고 우주세 그죠? 네. 직접적으로 자식을 골라 사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사는 그렇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뭐 내려갔다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시면 거의 간 적이 잘 없어요. 하나 시대는 그 방산만 그렇지 나머지는 제대로 뭐 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 하나 옛날에 2003년 여기서 계속 빠져서 하나도 같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3만 원. 빠졌다고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때까지는 7월 달까지는 이제 뭐 화학의 업황이 개선될 거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좋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데 안정적 금융은 돈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 그 하나 솔루션도 태양광 쉽지 않거든요. 빠져 있지.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이제 모멘텀 뭐 중동까지 전쟁 난 이제 모멘텀 뭐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24,000원 가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반등시 매도 손절가 21,000원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손절을 30%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여러 개 중에 실적이 1, 2년 뒤에도 사상 고점 실적을 돌파 못한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2, 3년 뒤에도 실적이 좋아져서 최근에 실적을 다 돌파하는 것은 전부 다 주가 돌파입니다. 그걸로 다 모아야만 내가 손실난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팔라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화 탈출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럽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유럽은 장 초반에 좀 부진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2와 관련된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좀 보호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지금 0.79%. 그러니까 높긴 한데 그래도 오늘 흐름만 자체만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크게 약간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혼조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3%, 다우존스가 반대로 0.1% 오르면서 방향성이 약간 제각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에서는 금리 동결로 조금 전에 동결로 속보가 나왔네요. 나온 것 같네요. 과연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떨지 히든카드 통해서 한번 기회 잡아보시죠.